박 여사, 당신 이제 이 마을에서 끝났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던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 잔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갓 내린 에스프레소가 흰 앞치마 위로 번져 들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커피 얼룩이 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떠 원두를 갈고 불을 지피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제삿날이나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카페에 불을 켰습니다. 그것이 제 삶이었고 제 자존심이었고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이름은 달빛 다방입니다. 경기도 끝자락 인구 3,0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율곡리에 자리한 이 카페는 그냥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었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달려와 눈물을 쏟는 곳이었고 이 마을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연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달빛 다방 박 여사라고 불렀고 그 호칭 안에는 단순한 가게 주인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보다 제 말이 더 잘 먹혔고 면장님도 큰 결정을 앞두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마을 경로잔치 때는 제가 쌀을 내놨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항상 달빛 다방 모금함이 제일 먼저 찼습니다. 마을 청년들 취업 서류에 들어가는 추천서도 며느리 맞이하는 집안의 상견례 자리도 죄다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님입니다. 올해로 65. 남편 최병철은 6년 전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 최미영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고 아들 최진수는 이 마을에서 저와 함께 살면서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 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평범함 안에 얼마나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는지는 저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게 그 말을 던진 사람은 바로 엉금자였습니다. 엉금자.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 63. 마을 외곽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 봄날커피의 실소유주. 마을 토박이가 아니라 3년 전에 도시에서 내려와 정착한 이른바 귀촌인이었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는 얼마나 싹싹하고 공손하던지 저한테 와서 두 손 모아 인사하면서 박 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마을 적응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도시에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작은 마을까지 흘러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이 이 마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어디서 장을 보면 좋은지, 이장님이 어떤 분인지, 마을 어른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하나하나 일러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엉금자는 제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고스란히 활용했습니다. 아니, 활용한 정도가 아니라 제 것을 통째로 가져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봄날커피가 문을 연 것은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새로 생긴 곳이 신기해서 한두 번씩 가봤지만 달빛 다방 단골들은 역시 저한테 돌아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3년의 정이 어디 가겠느냐고. 제가 이 사람들 삶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데 반짝 이쁜 카페 하나가 그걸 흔들겠느냐고.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호가 미미했습니다. 아침 단골이었던 오복순 할머니가 며칠째 안 오신다 싶더니 나중에 보니 봄날커피에서 엉금자랑 앉아 수다 떠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마을 청년의 회의가 예전엔 달빛 다방에서 열렸는데 어느 날부터 봄날커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점심 이후에 커피 마시러 달빛 다방 오던 것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경쟁이야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잠깐 새 곳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원두를 갈았습니다. 율곡리의 새벽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 그리고 제가 원두 갈 때 나는 기계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웁니다. 저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23년간 제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들이려니 했는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두 사람 이상이었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박 여사가 정말 그랬다고?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최 씨 아저씨한테 빌린 돈을 아직도 안 갚았다는 거야. 5만 원도 아니고 거금이래. 그러면서 마을에서 선심 쓰는 척은 얼마나 했는지. 어머, 그 돈이 그 돈이었어? 그러고 보니 달빛 다방이 예전 같지 않긴 하더라. 장사가 안 되니까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겉으론 여왕이지 속으론 허당이지.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 최 씨 아저씨가 누구인지,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가 마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기억은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어도 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달빛 다방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빚진 채로 운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날부터 수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마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달빛 다방 위생 상태 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방 쪽 봤는데 좀 그러던데요. 글쓴이는 알 수 없었지만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저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23년간 저는 주방 청결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위생은 우리 가게의 자존심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지켜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감 청소를 했고 분기마다 전문업체를 불러 방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 하나로 마치 제 가게가 불결한 곳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글에 직접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위생 상태를 늘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일단 퍼진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보건소에서 불시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23년 장사하면서 불시 점검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저도 박 여사님 가게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신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말인가요? 다행히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검받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달빛 다방 앞에 보건소 차량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달빛 다방이 뭔가 걸린 게 있나 봐라는 인상이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언금자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마을 주민 두세 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 마취 증인처럼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언금자의 얼굴은 반쯤 찡그리고 반쯤 웃는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사람이 카운터 앞에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마을 공동체 기금에서 돈을 유용했다는 거, 마을 사람들 갯돈을 가로챘다는 거 다 나왔어요. 증거도 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동체 기금 유용, 갯돈 횡령.
그런 말이 지금 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본처럼 막힘없이 또렷하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장부 보여주세요. 지난 3년치 공동체 기금 장부 지금 당장 여기서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부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록한 꼼꼼한 장부가. 그러나 그게 지금 수중에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다면서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들을 임시 보관함에 넣어뒀는데 그 열쇠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이 언금자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못 보여주시는군요. 보관 중인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박 여사, 당신 이제 이 마을에서 끝났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잔이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제 23년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뒤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굽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굽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23년간 이 마을에서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그게 진짜 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언금자와 그 일행이 나가고 난 뒤 가게 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어귀 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생긴 일이 점심엔 마을 전체가 알고 저녁엔 군청에까지 닿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잔 조각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쓸어 담으면서 저는 그 잔이 제가 처음 달빛 다방을 열던 날 남편이 사다 준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되어 테두리가 조금 닳았지만 23년을 함께한 잔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조각을 줍다가 베인 것이었습니다. 그 붉은 핏방울이 흰 앞치마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이 오직 이 마을과 이 가게를 위해 살아온 자신이 너무 가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게 누가 꾸민 일인지, 왜 저를 향해 이런 칼날이 겨누어졌는지 제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주저앉아 버릴 만큼 가까운 곳에.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오늘 낮에 부서진 커피잔 소리가 자꾸만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손가락에 붙인 반창고가 이불에 걸렸고 그때마다 오늘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실감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율곡리의 밤은 언제나 깊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로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이 마을에서 밤을 이렇게 홀로 맞이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병철 씨, 나 어떡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랜 버릇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6년 전 남편이 떠날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임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가게 잘 지켜. 그 말을 믿고 이 자리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저희 집 바로 옆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못했고 나이는 38.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인 수입은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이 적어서 어릴 때부터 남편보다는 저를 더 많이 닮았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진수에게 유독 많이 기대는 편이었고 진수도 그런 제 마음을 알기에 무슨 일이든 달려와 주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마을 단체방이 난리던데. 직접 오너라.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점퍼 지퍼를 올린 채로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울었어? 안 울었다. 눈이 빨개. 보리차 연기가 들어갔다. 진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언금자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 공동체 기금 유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 장부를 당장 공개하라며 몰아붙인 것, 그리고 제가 잔을 떨어뜨린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진수라면 즉각 엄마, 그 사람 고소해버려 하고 발끈했을 텐데. 진수야. 응.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그 순간 진수가 눈을 잠깐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23년을 혼자 장사하며 사람 눈치 읽는 것이 몸에 밴 저였습니다. 아니, 진수야. 엄마 아니라고.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 가시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에서 딸 미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마을 단체방 글 봤어. 대체 무슨 일이야? 미영이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걱정이 될 때도 퉁명스럽게 나오는.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익숙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마을에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별일이 아니라고? 엄마 카카오톡 단체방에 엄마 이름이 올라와 있고 댓글이 40개가 넘었어. 그게 별일이 아니야? 40개? 저는 그날 아침부터 단체방을 일부러 열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 주 내려갈게. 안 와도 돼. 바쁘잖아. 내려간다고. 미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려온다고 하니 마음이 반쯤은 안정되고 반쯤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이가 오면 든든하긴 합니다만 그 아이는 일이 복잡해지면 감당이 안 되게 크게 버리는 성격이라서 오히려 이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단체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언금자가 직접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금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기금 관리를 오래 맡아오신 분이 계신데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특정인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제안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직접 저를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게 저를 겨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써놓았습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제 심장이 얼마나 많이 닫혀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김말순이 썼습니다. 맞는 말이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에요. 70대 노인회장 오달수 어르신이 썼습니다. 박 여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요? 30대 귀농 청년 이호준이 썼습니다. 공개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투명한 마을 만들기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쓰인 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저를 가장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박 여사 너무 마을 일 독식하는 거 불만이었는데 이참에 싹 정리됐으면 좋겠다. 달빛 다방만 마을 행사 꿰차는 게 공평한 건가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익명으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을에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언제부터 쌓이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저녁 달빛 다방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을 토박이 중에 토박이 임춘자 할머니였습니다. 올해로 73,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분으로 달빛 다방 창업 초기에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모르는 사연이 없고 성격이 꿋꿋해서 눈치를 보는 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쌍화차 한 잔을 시키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마 이리 앉아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맞지? 안 왔으면 이상한 거고.
할머니는 쌍화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속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겁먹은 것 같구만. 조금 당황은 했죠. 당황한 게 아니라 겁먹은 거야. 나는 눈이 있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엉금자라는 사람 너 왜 그렇게 가까이 뒀어? 처음 왔을 때부터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가까이 둔 게 아니라 도와준 것뿐이에요, 할머니. 외지 사람이 마을에 왔으니까요. 도와준 것과 들어오게 한 것은 달라. 넌 그걸 구분 못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쌍화차를 다 드시고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순이마. 장부 말고 다른 걸 더 챙겨봐. 장부는 눈에 보이는 증거고 이 일은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시작된 거야.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시작된 것.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서 기자나 공무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님 씨 되세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율곡리 마을 공동체 외부 감사를 맡게 된 공인회계사 정수진입니다. 마을 주민 몇 분의 요청으로 기금 운영 내역 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벌써 외부 감사까지 신청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엉금자가 마을에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지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이건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정수진 씨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히고 커피를 내리면서 저는 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장부를 찾으면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아까 임춘자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부 말고 다른 걸 더 챙겨봐. 대체 다른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진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마을 기금 중 일부가 달빛 다방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포트를 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 다방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그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눈만 감으면 엉금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정수진 씨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모르는 계좌 이체 내역.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다시 한번 부엌에 홀로 앉아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을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금 통장. 그 통장의 관리를 제가 맡게 된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이장님이 부탁했고 저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고 분기마다 마을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런데 그 통장.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언제였더라. 생각해보니 근 1년이 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담당이 조금 복잡해졌고 중간에 통장을 임시로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봄이었는데 임시로 맡겼던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저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너무 가까운 곳을 향하고 있어서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카페 여왕의 몰락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믿어온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그것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부가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간 리모델링 때 임시 보관함에 넣어뒀다고 했지만 보관함 열쇠를 찾아 직접 열어보니 서류 봉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치 기록이 담긴 공동체 기금 장부, 수입 지출 영수증 묶음, 연도별 정산 보고서.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 간 창고 안은 먼지가 쌓인 채 을씨년스러웠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제 머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빈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쩐지 제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이럴 수가. 소리내어 말했는데도 메아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진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달빛 다방이 아니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오자마자 저는 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보더니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없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봉투 안에 아무것도 없어. 20년치가 다 사라졌어. 진수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 아닐까? 엉금자 쪽에서. 마을에 간 열쇠는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 이장님이랑 나, 그리고 작년에 임시로 맡긴 사람.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읽으려 했지만 진수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진수야. 응. 작년에 내가 통장이랑 서류 임시로 맡겼잖아. 내가 마을에 간 출입하면서 잠깐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응, 기억해. 그 서류들 나한테 다시 돌려줬지? 침묵. 1초, 2초, 3초. 줬잖아. 엄마한테 돌려줬잖아.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인 높이였습니다. 저는 자식 목소리 하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진수가 거짓말을 하면 목소리가 꼭 저렇게 한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싸움하고 와서 안 싸웠다고 할 때도, 오토바이 몰고 갔다가 넘어져서 안 다쳤다고 할 때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고 더 깊이 파고들면 제가 두려워하던 그 진실과 마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방법 찾아볼게. 등을 보이며 나가는 진수의 어깨가 어쩐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아니기를. 제발 진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기를. 그날 저녁 미영이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를 달려온 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두 팔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42, 직장생활 20년에 다져진 몸 어딘가에서 늘 전투 태세 같은 것이 풍겼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었어? 먹었다. 언제? 아침에. 지금 저녁 8시야. 미영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남은 반찬을 꺼내 뚝딱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밥 생각이 없었지만 미영이가 앞에 앉아 수저를 놓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저는 오늘 발견한 것들을 미영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것, 외부 감사가 들어온 것, 그리고 마을 단체방 상황까지. 미영이는 듣는 내내 밥을 먹으면서도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화가 날수록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남편을 닮은 건지 저를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만큼은 영락없이 승부욕이 강한 최씨 집안 피였습니다. 다 듣고 나서 미영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엉금자라는 사람 뒤 좀 파봐야겠다. 무슨 뒤를?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 법률 지식도 있는 것 같고 외부 감사를 신청할 줄도 알고. 그냥 귀촌한 아줌마 수준이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막상 딸이 그 말을 꺼내니 현실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미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한테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미영아. 엄마.
모녀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척하는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빠한테도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달빛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사람들은 제가 도망쳤다고 볼 것이고 그게 곧 자백처럼 비춰질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박이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올리고 앞치마를 두르는 그 과정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 둘이서 나란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원두를 갈고 저는 테이블을 닦고 별말 없이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병철 씨 지금이 제일 힘드네요.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데 오늘따라 오지 않는 얼굴들이 더 눈에 밝혔습니다. 평소에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박기탁 영감님이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수다를 떨던 최호분 아주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르는 얼굴 하나가 들어와 창가에 앉더니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기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1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나갔는데 제 속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오전이 지나도 손님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마을 이장 강만수였습니다. 67,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문상 온 사람 같았습니다. 박 여사, 나 커피 한 잔만.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아무 내색 않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강 이장이 자리에 앉더니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결국 먼저 꺼냈습니다. 박 여사, 미안해요. 이장님이 미안할 건 없으세요? 아니야. 내가 외부 감사 신청 막았어야 했는데. 언금자가 몇몇 주민들 데리고 와서 서명 받아간 거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언제 아셨어요? 그저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장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강 이장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을 정리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반반이에요. 박 여사 편인 사람들도 있고 글쎄 두고 보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금자 편에서 뭔가를 귀에 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귀에 대요? 이장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마을 행사 독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밀어낸다고. 겉으론 인심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 마을을 소나기에 쥐고 있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도 황당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 한 가지는 알아둬요. 그 말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야. 의심이란 게 워낙 무섭잖아요. 한번 싹이 트면 아무리 잡아도 뿌리가 남거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장님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 어떻게든 장부를 찾아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 이장님이 나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마을 공동체 기금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직접 뽑아봤습니다. 정수진 씨가 언급한 달빛 다방명의 계좌 이체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출력해준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고 저는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운 채 한 줄 한 줄 살펴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7차례, 금액은 크게는 300만 원에서 작게는 50만 원까지. 달빛 다방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체를 승인한 공인인증 기록을 보니 제 명의였습니다. 제 공인인증서로 제 아이디로 접속해서 이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체를 한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컴퓨터 혹은 제 공인인증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범위는 넓지 않았습니다. 저와 한 집 가까이 사는 사람, 저를 오래 봐온 사람,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가끔씩 대신 처리해줬던 사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38마리 젖고 어깨가 축 처진 제 아들 최진수의 얼굴이.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핸들을 꼭 쥔 채로. 눈물이 거래 내역서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숫자들은 제 머릿속에 이미 새겨졌으니까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진수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른 척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진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치우거나 정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들어가도 되지? 진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이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 서류 같은 것이 서랍 안으로 황급히 밀어 넣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봐 진수야. 진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듯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수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한 번만 물어볼게. 딱 한 번만. 대답해줘야 해.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23년을 버텨온 이 가게보다, 이 마을에서의 명예보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저한테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진수야, 너 이 이체 내역 알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진수의 집 창문으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밝고 강한 불빛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달빛 다방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빛 다방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23년에 제 모든 것이 담긴 그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달빛 다방 불이야. 불. 누군가의 외침이 방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진수의 집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였습니다. 겨울 초입에 찬 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앞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보였습니다. 달빛 다방 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이 마치 남편 제삿날 피워놓은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색깔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스치는 동시에 저 자신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뛰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이 65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무릎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빛 다방 앞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안쪽에서 바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전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해서 불길을 잡았고 피해는 주방 쪽과 카운터 일부에 집중됐습니다. 홀은 그을음이 심하게 앉았지만 구조물은 살아있었습니다. 소방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방 가스밸브 쪽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가스 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 누출. 저는 매일 밤 영업이 끝나면 가스밸브를 직접 잠갔습니다. 23년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 목숨처럼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 누출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방차 불빛 아래서 그들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 안타까운 얼굴, 그리고 어떤 얼굴들은 묘하게 냉담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미영이가 어느새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친 데 없어? 없어. 들어가지 마. 아직 위험해. 저는 노란 통계선 앞에 서서 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간판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달빛 다방.
23년 전 남편이 직접 붓글씨로 써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그 글씨 위로 그 흐름이 덮였지만 판자 자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묘하게 다행스럽고 묘하게 슬펐습니다. 군중 속에서 엉금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멀찍이 서서 달빛 다방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걱정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엉금자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유가 더 무서웠습니다. 소방조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미영이 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셋이 앉았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진수 얼굴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 불길 앞에서도 미영이는 진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 진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 해야 해? 지금 해야 해. 미영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들을게. 진수의 어깨가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적 진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저한테 혼나기 전에 저렇게 어깨를 움츠리던 아이. 그때는 야단을 치고 나서 꼭 안아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진수가 농기계 구입에 돈이 필요해서 개인 대출을 알아봤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체 기금 계좌에서 소액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어차피 기금 관리자가 어머니니까 다음 결산 전에 넣어두면 된다고. 진수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나니 또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체 과정에서 제 공인인증서가 사용됐습니다.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진수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달빛 다방 사무실 컴퓨터에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 내가 한 걸 다 알고 있다면서. 엄마한테 다 말할 거라고. 그 사람이 누구야? 긴 침묵. 엉금자 쪽 사람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였습니다. 처음부터 진수를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를 끌어들이고 진수를 통해 제 명의로 이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증거로 저를 공격하는 구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엉금자 쪽 사람 중에 오빠한테 처음 접근한 사람. 진수가 한 이름을 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영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영아, 아는 사람이야.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름. 나 예전에 들어본 적 있어. 어디서? 미영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엉금자가 율곡리 오기 전에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 마을 카페 하던 사람을 공동체 기금 횡령 혐의로 신고해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때도 그 사람 이름이 나왔어. 가게 안이 지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는 일이 두 번 일어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엉금자가 율곡리에서만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을을 옮겨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감정의 끝에서 그것들을 뚫고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의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응. 그 다른 마을 어디야? 미영이가 똑바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충청도 어딘가라고 들었어.
구체적으로는 더 찾아봐야 해. 찾아봐. 엄마. 찾아봐. 그리고 진수야.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너한테 따로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 지금은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전부 다 적어. 엄마, 다 적어.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달빛 다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이가 말렸지만 뿌리쳤습니다. 혼자 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방 통제선이 쳐진 앞에 서서 저는 손전등을 들고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주방은 처참했습니다. 검게 탄 선반, 그을린 냉장고, 뒤틀린 가스레인지. 그런데 카운터 위에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달아놓은 작은 액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남편이 직접 쓴 붓글씨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성실히 따뜻하게. 저희 가게의 모토였습니다. 검은 그을음이 액자 테두리를 덮고 있었지만 안의 글씨는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제선 너머로 손을 뻗어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그을린 액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저는 마침내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누가 들으든 말든 오래전부터 참아온 울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23년의 억울함이, 남편 없이 혼자 버텨온 6년의 외로움이, 오늘 하루 아들에게 받은 충격이 전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다방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남편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이마, 쓰러지지 마.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언금자가 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제 아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저는 그것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마을 카페 여왕이 쉽게 무너질 것 같았다면 그것은 이 여자가 저를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빛 다방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그을음 냄새가 코끝에 걸렸고 간판이 계속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언금자 씨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은 화재가 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이가 사흘밤을 꼬박 뒤진 끝에 연결된 사람이었는데 충청도 청운군의 작은 마을에서 달빛 다방과 똑같은 일을 겪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홍점순 67. 목소리만 들어도 오랫동안 많이 울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명이요? 언금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금순이라고 했어요. 충청도 억양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꾸민 거더라고요. 저는 손에 든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홍점순 씨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졌어요. 그 사람한테. 가게 뺏기고 마을도 떠났어요. 억울하다는 거 알면서도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박 여사님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요. 그 마지막 말 제발요 라는 그 두 글자가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사흘간 알아낸 것들을 식탁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A사 용지 6장 분량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직장 생활 20년 동안 익힌 자료 정리 능력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야무진 사람이라는 것이 오랜만에 새삼 느껴졌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금자의 실제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경기도 한 마을에서 이옥순, 충청도에서 이금순, 그리고 이곳 율곡리에서 언금자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 곳 모두 작은 마을이었고 세 곳 모두 마을 공동체 카페나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이 피해자였습니다. 수법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하게 접근해 신뢰를 얻고 마을 정보를 습득한 뒤 피해자 주변 인물을 통해 공동체 기금 관련 증거를 조작하고 외부 감사나 주민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피해자가 쫓겨난 자리에 자신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마을을 골라 들어가 터줏대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새 마을에 걸쳐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응. 경찰에 가져가면 돼?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정황이에요. 이름이 달라서 동일인 확인도 안 됐고 충청도 홍점순 씨도 정식으로 신고를 안 해서 수사 기록이 없어. 경기도 건도 마찬가지고. 증거로 쓰려면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미영이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달빛 다방 사무실 컴퓨터 아직 살아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이 주방 쪽에서 났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 흐름만 있고 구조물은 살아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 책상도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거야. 왜? 공인인증서 접속 기록. 누가 언제 어디서 로그인했는지 로그 기록이 남아. 그게 진수 오빠가 접속한 거라면 접속 시간이랑 오빠 알리바이가 겹치겠지만 만약 다른 누군가가 원격으로 접속한 거라면 IP 주소가 남아있을 거야.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원격으로? 엄마 진수 오빠가 직접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날 오후 미영이는 서울에서 아는 IT 업체 직원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김태호라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말이 적었으며 들어오자마자 달빛 다방 사무실로 직행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소방 통제가 해제된 가게 안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흐름 냄새가 아직도 가득했습니다. 불에 탄 나무와 플라스틱이 섞인 냄새, 그리고 커피가 타버린 냄새. 그 냄새가 뭉쳐서 코를 찌르는데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김태호 씨가 한참 작업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왔어요. 미영이와 제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록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접속 IP 주소. 김태호 씨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체가 일어난 날짜들 있죠. 이 날짜들에 접속한 IP 주소를 보면 이 건물 내부 IP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달빛 다방 내부에서 접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격으로 접속했어요. 그리고 이 IP 주소 추적해보면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데. 김태호 씨가 잠시 더 작업하더니 말했습니다. 율곡리 봄날커피 사용 IP와 동일 대역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봄날커피에서 원격으로 엄마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체한 거네. 그렇다면 진수는? 오빠는 이용당한 거야, 엄마. 처음부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실수를 했고 공동체 기금을 무단으로 빌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체를 조작한 것은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수를 끌어들인 그 접근자가 진수에게서 비밀번호를 얻어낸 다음 원격으로 이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수는 도구였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사흘 전 그날 이후로 진수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고 눈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속이 뻔히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나쁜 짓을 못하는 아이가 어쩌다 이 지경에 빠졌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앉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경찰에 자수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비밀번호 가르쳐준 것도 내 잘못이고 기금에서 돈 가져다 쓴 것도 내 잘못이고 엄마한테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꼴이 됐잖아. 내가 책임져야 해. 진수야. 엄마. 저는 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5의 어미가 38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자세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건 내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엄마. 들어. 내가 실수한 건 맞아. 그건 나중에 엄마한테 따로 사과해. 하지만 지금 당장 자수하면 안 돼.
왜냐면 아직 언금자한테 이긴 게 아니니까. 내가 먼저 나가버리면 그 여자가 이기는 거야. 진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떡해? 엄마가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 나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야 하니까 괜찮은 거야. 저는 진수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접근한 사람이랑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만난 장소, 뭐든지 다 모으는 거야. 기억이 희미한 것도 일단 다 적어. 그게 증거가 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달빛 다방은 아직 수리 중이라 문을 열 수 없었지만 그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이 23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율곡리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 찬 공기에 실린 흙냄새.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이 새벽 냄새가 좋아서 여기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어제 일처럼 생각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5시에 오는 전화. 저는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박수님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윤혜숙이라고 합니다. 이 번호는 충청도 홍점순 씨한테서 받았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떤 말씀이요? 언금자 아니 그 사람 진짜 이름 알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이름이요. 이미숙이에요. 본명은 이미숙. 그리고 그 사람 사기 전과 있어요. 오래된 건데 벌금형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사건 기록이 아직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사람 전 남편 누나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뒤로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율곡리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박 여사님 이야기가 홍점순 씨를 통해 돌아오는 걸 듣고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걸어온 것, 홍점순 씨를 통해 제 번호를 알아낸 것, 오랫동안 언금자를 지켜봐 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정신을 가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윤혜숙 씨. 네.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려고 전화했어요. 이틀 뒤 윤혜숙이 율곡리로 내려왔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흰 머리가 섞인 단발, 표정이 단단하고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오래 아파한 사람이 갖는 특유의 고요함이 그 사람에게서 풍겼습니다. 저희는 달빛 다방이 아닌 임춘자 할머니 댁에서 만났습니다. 임할머니가 흔쾌히 자리를 내줬습니다. 할머니도 자리에 함께 앉았고 미영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윤혜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서류였는데 피고인 이름이 이미숙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기, 처분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옛날 거고요. 윤혜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경기도 마을에서 이옥순으로 활동하던 시절 사진이에요. 주민들이 찍어둔 거 받아온 거예요. 사진 속 여자가 지금의 언금자였습니다. 머리 색깔이 다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혜숙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할 때 남긴 것들이에요. 이미숙이 경기도 마을에서 활동할 때 전 남편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제가 직접 녹음한 통화 기록들. 이미숙이 계획적으로 마을 카페 주인을 몰아낼 방법을 전 남편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임춘자 할머니가 상 위에 손을 탁 쳤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요? 미영이가 USB를 받아들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쓰려면 내용 확인하고 변호사 통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윤혜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그 여자한테 이기고 싶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다른 마을에서 같은 짓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청도의 홍점순, 경기도의 윤혜숙, 그리고 이 자리에 임춘자 할머니까지. 이 여자가 지나온 자리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달빛 다방에 갔습니다. 수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방 선반이 새로 올라가는 중이었고 그을린 벽면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무너진 채로 있으면 안 됐습니다. 달빛 다방이 닫혀있는 것 자체가 언금자에게는 승리였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고 매일 커피를 내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액자를 원래 자리에 걸었습니다. 성실히 따뜻하게. 그 글씨를 바라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철 씨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왜 제 것이어야 하는지. 이 마을에서 23년을 살아온 것이 그냥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저를 지탱하는 뿌리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빛 다방 창문 너머로 언금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봄날 커피 방향으로 걷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은 그 냄새가 어딘가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 마을로 천천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금자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패였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달빛 다방 다시 여는 거 맞죠? 임춘자 할머니가 새벽 6시에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화분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작은 제라늄 화분이었는데 빨간 꽃이 찬 아침 공기 속에서도 오종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웃음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열어요. 그래야지. 할머니가 화분을 카운터 위에 탁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우던 거야. 달빛 다방 카운터에 꽃 하나 있어야 제맛이지. 가게가 살아있다는 표시야.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주방은 완전히 새로 정비했습니다. 새 가스레인지, 새 선반, 새 냉장고. 벽면은 흰 페인트를 새로 칠했고 그 흐름이 가장 심했던 카운터 상판은 교체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절반을 냈고 저도 모아둔 것을 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봤는데 아마 말없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페인트 칠했을 것 같았습니다. 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테이블도 그대로, 의자도 그대로, 벽에 걸린 낡은 달력도 그대로였습니다. 23년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이 조금 남은 천장 모서리도 그냥 뒀습니다. 그게 상처라면 상처이지만 그 상처가 제가 여기서 버텼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액자는 원래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실히 따뜻하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온 것은 마을 노인회장 오달수 어르신이었습니다. 76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씩씩한 분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깨끗하게 잘 고쳤네. 박 여사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쌍화차 한 잔 주소.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아마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단골들도 있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도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며칠 동안 봄날 커피 갔어. 언금자 말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불편해서. 근데 인제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커피 드릴게요. 아이고 박 여사는 마음이 참.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습니다. 마음이 참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유독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영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변호사 만났어. 뭐래? 충분히 싸울 수 있대. 윤혜숙 씨가 가져온 USB 내용이 핵심이야. 이미숙이 전 남편한테 보낸 문자 중에 경기도 마을에서 어떻게 카페 주인을 몰아낼지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그게 계획적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대. 근데 그게 101이랑 직접 연결이 돼? 그게 문제야. 직접 연결은 아직 약해.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엄마를 피해자로 고소하게 두면서 동시에 엄마 쪽에서 먼저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맞고소를 준비하래. 그리고 공인인증서 원격 접속 IP 증거를 경찰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될 거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이상. 그 사이에 마을 여론은? 미영이가 잠시 말을 고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려. 법적으로 결론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엄마가 이기더라도 그 사이에 상처를 받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커피 쪽 방향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언금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쪽에서 무언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었고 아직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해야지.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더. 진수 오빠 건. 알아. 오빠도 같이 가야지. 오빠가 자수한다고 하며. 말렸어.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미영이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쓴 건 사실이야. 그게 횡령이냐 단순 차용이냐는 금액이랑 상황에 따라 달라. 변호사는 이미숙 측에서 오빠를 이용했다는 게 입증되면 오빠 형량이 크게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 이미숙 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자진 신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이라고 그것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덮어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마주해야 깨끗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랑이었습니다. 이틀 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미영이와 변호사가 준비한 것이었고 저는 서명만 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을 온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김태호 씨가 정리한 원격 접속 IP 증거 자료가 경찰에 정식으로 제출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달빛 다방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아니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군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단체방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언금자를 고소했다는 것,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거기에 언금자가 본명이 이미숙이며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임춘자 할머니가 일부러 흘리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봄날 커피에서 언금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다방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언금자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 아래가 약간 푸석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여사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세요. 주변에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말이었습니다. 언금자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서로 좋게 끝냅시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언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좋게요. 지금 경찰 수사 들어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박 여사도 아들 문제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고 싶지 않으시면.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천천히 앞치마를 고쳐 메었습니다. 그 행동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엉금자 앞에 섰습니다. 키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제가 이 사람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엉금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기도 마을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충청도에서도요. 사람 하나 골라서 주변부터 무너뜨리고 증거 조작하고 자리 빼앗고. 이 마을이 세 번째예요. 가게 안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엉금자가 표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본명 알아요. 전 남편 누나도 만났고요. 경기도 피해자도 연락했고요. 충청도도요. 그리고 당신이 전 남편한테 보낸 문자도 있어요. 어떻게 마을 사람을 몰아낼지 설명한 그거요. 엉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당신이 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른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예요. 엉금자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운터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오달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조용히 박수를 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롤커니. 박 여사 잘했어. 그 박수 소리에 한두 명이 따라쳤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싸움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엉금자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달빛 다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달빛 다방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커피를 내리자 진수가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기억하는 거 다 적은 거야. 그 사람이 처음 접근한 날짜, 장소, 무슨 말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문자 캡처도 다 뽑았어. 통화 기록도.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했다. 엄마 나. 응.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엄마가 23년 동안 쌓아온 게 내 때문에 흔들린 거잖아. 그게. 목이 메는지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넘어 진수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바르게 살 거야. 엄마 진짜로. 저는 그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적부터 저는 이 아이 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눈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어깨를 한번 쥐는 것. 그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도 알았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서야 저는 달빛 다방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율곡리는 빛이 적어서 별이 잘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마을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밤에 마당에 나와서 별 보는 거 좋아했습니다. 병철 씨, 별 보이죠? 저는 잠시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엉금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23년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마을의 수많은 아침과 수많은 저녁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이 자리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엉금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더 위험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빛 다방 간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불을 켤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박 여사님, 엉금자가 마을을 떠날 것 같다고요? 강의장에 전화를 받은 것은 이른 아침 6시였습니다.
원두를 갈다가 받은 전화라 한 손에 원두통을 든 채였습니다. 이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저는 원두통을 내려놓고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봄날 커피 임대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갔다는 거야. 건물주한테서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언금자가 직접 연락해서 이달 말로 계약 끝내겠다고 했다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제가 정면으로 맞섰던 그날 이후 언금자는 달빛 다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단체방에도 잠잠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수그러드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그 사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한 거죠. 박 여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미영이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미영이가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언금자가 마을을 떠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고 IP 증거도 제출됐으니 언금자가 어디로 가든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문제는 언금자가 잠적하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영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금자가 마을 떠나기 전에 뭔가 한 방 더 날릴 가능성이 있어. 잃을 게 없어진 사람이 제일 위험하거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지에 몰린 짐승은 달아나기 전에 반드시 뒤를 돌아 이를 드러냅니다. 제가 23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도 짐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달빛 다방문을 여는데 입구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이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율곡리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달빛 다방 박수님이 마을 공동체 기금 총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날짜, 금액. 원격 접속으로 조작된 그 이체 내역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으로 뜯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앞, 마을회관 게시판, 버스 정류장, 심지어 교회 담벼락에도. 밤사이에 조용히 돌아다니며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체방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명으로 언금자 본인 이름으로. 마을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달빛 다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이 진짜 고비였습니다. 오전 10시 달빛 다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종이를 받거나 단체방 글을 받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전부 선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으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임춘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카운터로 왔습니다. 순이마, 흔들리지 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를 결정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강의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달수 어르신, 오복순 할머니, 마을 청년의 이호준, 그리고 얼굴이 낯선 사람들도 몇 명 섞여 들어왔습니다. 가게가 꽉 찼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을 곳곳에 붙은 종이 보셨을 거예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체 내역은 사실입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 공동체 기금에서 돈이 이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체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달빛 다방 컴퓨터에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제 공인인증서로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그 접속 IP가 봄날커피 대역이라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고 그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이를 붙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호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원격 접속 증거라는 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경찰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호준 씨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호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습니다. 뒤쪽에서 모르는 얼굴의 중년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기금에서 돈 가져다 쓴 건 사실 아니에요. 가게 안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책임을 질 것이고 저도 어미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제가 횡령을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저를 범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이번 일의 핵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달수 어르신이 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박 여사 믿소. 23년을 봐왔는데 내 눈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요. 그 말이 끝나자 임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강 의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몇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충분히 지탱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흥분한 것도 아니고 침착한 것도 아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숨고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가게. 혼자야? 응. 엄마 방금 윤혜숙 씨한테 연락이 왔어. 이미숙 전 남편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대. 저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전 남편이요? 이미숙이 오늘 아침에 전 남편한테 전화했다. 지금 상황이 급해지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 근데 전 남편이 거절했고 오히려 윤혜숙 씨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했대. 증언을요? 엄마 이미숙이 경기도 마을에서 일을 벌일 때 전 남편이 직접 옆에서 본 게 있대. 그게 지금까지 말 못했던 건데 이제 하겠다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숙의 전 남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나서는지.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서 엉켰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영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윤혜숙 씨가 보증한대. 그 오라비가 이미숙 때문에 오래 고생한 사람이라고. 망설이다가 이제야 나서는 거라고. 언제 만날 수 있어? 내일. 다음날 오전 저는 미영이, 윤혜숙과 함께 읍내 카페에서 이미숙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서재철 65.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흰 머리가 반쯤 섞인 사람이었는데 앉는 자리에서부터 어딘가 오래 짓눌려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맑았지만 그 맑음이 많이 아파서 얻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재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늦게 나서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서재철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경기도 마을건 관련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그때 이미숙이 어떻게 그 마을 카페 주인을 몰아냈는지 제가 옆에서 본 것들을 전부 적었어요. 이미숙이 그 마을 청년 하나를 꼬여서 기금 통장 비밀번호를 빼낸 것, 원격으로 이체를 조작한 것. 그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서재철 씨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미숙이 나한테도 뭔가를 쥐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거지만 나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이번에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율곡리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밤을 보냈을지 생각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편했을 것입니다. 나서면 자기 것도 건드려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재철 씨.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이미숙이 왜 이런 짓을 반복하는지 저는 알아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원래 마을 카페 하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젊었을 때 작은 마을에서 다방을 했는데 잘 됐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가게를 빼앗아 갔대요. 억울하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미숙 말로는 그래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미숙한테는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한을 푸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죠. 자기가 당한 걸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풀어왔으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혜숙도 바라봤습니다. 이미숙이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네요. 윤혜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불쌍하다고요? 불쌍하죠. 자기가 당한 걸 이렇게 밖에 못 푸는 사람이. 근데 불쌍하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이미숙이 소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겠다고 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미영이가 추측했습니다. 봄날 커피 계약 해지는 엄포였던 거 아닐까? 아니면 이제 도망쳐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정면 돌파하려는 건지도. 어느 쪽이든 수사는 진행됐습니다. 그 사실을 마을 단체방에 강의장이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시거나 섣불리 판단하시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달수 어르신이 쓰셨습니다. 박여사 미소. 임춘자 할머니가 쓰셨습니다. 달빛 다방 오늘도 불 켜져 있더라. 장하다. 이호준이 썼습니다.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침묵하던 오복순 할머니가 썼습니다. 박여사, 내일 아침 쌍화차 한 잔 마시러 갈게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달빛 다방불을 끌어가는 길에 저는 봄날 커피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폐업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일찍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봄날 커피 창문에 내부가 비쳐 보였는데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업 끝난 자리에 의자를 올리는 것은 내일도 열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이상 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숙이 오래전에 자기 가게를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이 여자도 한때 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원두를 갈았을 것입니다. 자기 가게를 잇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을 알기에 남한테 더 가혹하게 휘두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봄날 커피 앞을 떠났습니다. 달빛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카운터 위에 임춘자 할머니가 가져다준 빨간 제라늄이 오늘도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쓸 원두를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쌍화차를 마시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장님도 올 것이고 어르신들도 올 것이고 어쩌면 그동안 봄날 커피에 갔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전부 돌아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빛 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금자였습니다. 아니 이미숙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 아래가 무겁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 나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 한 잔. 그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사과인지 항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빛 다방의 주인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이 문을 두드린 사람을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미숙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달빛 다방 간판이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이 침묵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말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물으면 이 사람이 벽을 칠 것 같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한참 뒤에 이미숙이 말했습니다. 커피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봄날 커피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 나 내일 경찰서 갑니다. 알고 있어요. 소환 응했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달빛 다방에 들어와서 끝났다고 선언하던 그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네, 나 오래전에 가게 뺏겼어요. 서재철이 말했죠. 들었어요. 이미숙이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나도 다방을 했어요. 15년을. 마을 사람들이 날 믿어줬고 나도 그 사람들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외지 사람이 들어오더니 똑같이 했어요. 나를 공금 횡령범으로 만들었어요. 증거도 조작됐고. 그때 나는 싸울 힘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미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으면 배신당하고 싸우면 뺏기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하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을을 다니면서 같은 짓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풀렸어요. 이미숙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풀렸어요. 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안 풀렸어요. 가게를 차지하고 나면 잠깐은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요. 그 마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또 다른 마을로 가야 했어요. 그게 반복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찾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곳. 15년을 쌓았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자리를 이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찾아 헤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이유는 됐습니다. 이미숙 씨.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고소한 거 치아 안 해요. 이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뭐요? 경찰서 가서 다 말하세요. 경기도 마을에서 한 것, 충청도에서 한 것, 여기서 한 것. 그리고 홍점순 씨, 경기도 그분한테도 직접 사과하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눈물도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미숙이 커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왜 커피를 줬어요? 나한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문을 두드린 사람한테 커피를 안 준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이미숙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미숙이 울든 말든 가만히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있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주로 카운터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미숙이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걷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여사, 이 가게 오래 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잠깐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면서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미숙이 나간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달빛 다방 카운터 뒤에 서서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저는 꿈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웃음 하나였는데 그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이미숙은 약속대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의 일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서재철 씨의 진술과 윤혜숙 씨가 가져온 USB 내용이 뒷받침됐고 원격 접속 IP 증거까지 더해지면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동체 기금에서 달빛 다방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미숙 쪽의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진수가 기금에서 개인적으로 빌려 쓴 금액은 별도로 처리됐습니다. 진수는 자진 신고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고 이미 일부를 갚은 상태였으며 자진 신고가 참작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수가 그 결과를 들고 달빛 다방에 왔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고개를 제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똑바로 살 거야. 저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알아. 엄마 그 말밖에 없어. 그 말이면 충분하지. 진수가 커피를 받아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웃음이 어설픈 아이였는데 그 어설픈 웃음이 오늘은 유독 반가웠습니다. 이미숙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봄날 커피는 이달 말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숙이 율곡리를 떠나던 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홍점순 씨와 경기도 피해자에게는 이미숙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홍점순 씨가 저한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박 여사님, 사과를 받으니까 막상 허탈하네요. 근데 그래도 들으니까 뭔가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요, 홍 여사님. 박 여사님도요. 고생하셨어요. 봄이 왔습니다. 율곡리에 봄이 오면 마을 어기 벚나무가 먼저 핍니다. 그 나무를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벚꽃 아래 사진을 찍자고 졸랐는데 저는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찍어둘 걸 싶습니다. 올해 봄에는 혼자 그 나무 아래 서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핑크빛 꽃잎들이 달빛 다방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빛 다방은 다시 아침마다 불을 켰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끝내오지 않았고 일부는 어색하게 한두 번 얼굴을 비추다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게 속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왔습니다. 임춘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사흘은 오셨습니다. 오달수 어르신은 쌍화차를 드시면서 마을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강 이장은 면사무소 출근 전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져갔습니다. 이호주는 가끔 왔습니다. 올 때마다 어색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제라늄은 봄이 되면서 새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더 빨갛게.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원두를 갈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 냄새. 각간 원두의 냄새. 23년 동안 맡아온 이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코끝에 걸리는 그 향이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진수 어릴 때 생각도 났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가게 앞에서 남편과 둘이 서서 이게 잘 될까? 잘 될 거야. 그랬던 그날이 잘 됐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고 억울한 것도 있었고 무너질 뻔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잘 됐습니다. 저는 원두갈기를 마저 했습니다. 물을 올리고 잔을 꺼내고 앞치마를 고쳐매고 문을 열었습니다. 율곡리의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자리,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알게 해주는가. 박수님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그 질문의 답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은 자신도 한때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가게를 빼앗기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숙은 어디까지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를 얼마만큼 헤아려야 할까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을 때 그 사슬을 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달빛 다방은 오늘도 불을 켭니다.